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14일 금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 모시고요. 중국 AI가 계속 뜨잖아요. 딥시크는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알리바바에서도 엄청 센 거 나왔고 마누스라고 AI 에이전트라는 것도 나와서 지금 이게 미국이 오픈 AI만 잘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정말 뒤집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에서 원래 쿠엔이라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지금 새 모델이 나온 건가요? 쿠엔은 이제 계속 물론 똑같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라마, 그러니까 메타의 네.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메타의 라마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픈 소스. 네, 오픈 소스로 지금 풀리면서 사실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쓰고 있고 중국에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라든지 뭐 제조업 기업에서 쓰고 있고요. 그 쿠엔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조금 큽니다. 네. 이번에 나온 거는 QWQ32B라고 해서 32B가 하니까 32억 개라는, 그러니까 320억 개의 그렇죠. 파라미터라는 뜻이죠. 모델이라는 근데 이 거죠. 부분을 네. 여러분 비교하시면 여러분들 딥시크 아론이 나왔을 때도 네. 되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작다고 좋아했잖아요. 작고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6,710억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6,710억 개. 671B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20배가 작은 거예요. 그러네요. 파라미터가 20배가 작은데 성능이 아론보다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더 좋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파라미터가 작은데 성능이 좋다라는 거는 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즉 개발할 때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할 때 이것을 서비스로 운영할 때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거고 심지어 이 지금 알리바바의 QWQ32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번에 맥에 애플에서 나온 네네네. 그 뭐 맥북의 스튜디오 같은 이런 서비스에 그대로 설치해서 네.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도 돌릴 수가 있는. 그래요? 저 여기다 한번 설치해 볼까요? 그건 좀 작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이 초경량화 모델인데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아론처럼 코딩이라든지 수학 문제라든지 논리적 문제를 잘 풀어준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것이 딥시크의 아론을 훨씬 뛰어넘거나 지금 있는 오픈 AI의 O3를 훨씬 뛰어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실력인데 파라메타가 20배가 적다. 그러니까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갔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증기기관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대 정도 되면 사람들이 쓸만한 대중화될 수 있는 가격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만든 걸로 유명한 겁니다. 그래요? 산업혁명 때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 만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많은 산업 현장에서 앞다투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증기기관의 아버지이고 증기기관을 만든 거라고 생각들지만 증기기관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중화가 언제쯤 될 거냐 할 때 가격이 떨어질 때부터 대중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흔히 말하는 성능 경쟁을 합니다. 성능 경쟁을 하다가 가격 경쟁이 동시에 붙어버리면 이때부터 빠른 속도로 이 기술이 대중화가 되죠.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성능 경쟁을 하는 쪽에서도 돈을 벌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성능 경쟁도 더하게 되고 또 옆에서는 보니까 또 가격 경쟁을 하니까 이 가격 맞추려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딥시크의 아론이 나오면서 오픈 AI도 추론 모델인 O3를 5원 대비 10분의 1로 가격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챗GPT 유료로 이용 안 하시더라도 이제는 로그인도 안 해도 하루에 몇 개씩은 서치도 할 수 있거든요. AI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제가 예측하는 건데요. AI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매주 방문하는 사람이 4억 명이에요. 근데 유료로 사는 사람은 1,55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2천만 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배가 적은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오픈AI 경영진이면 이 4억 명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를 고민해야지. 그렇죠. 이 1,550만 명을 갖다가 어떻게 늘려봤자 1억 명 언제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엄청난 적자고. 그럼 여기 광고 상품 붙여서 구글처럼 광고 상품 붙이면서 검색 서비스 무료로 하듯이 그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이용자들에게는 이제 돈 안 내고 써도 된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AI가 가격 경쟁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리바바라든지 딥시크 아론과 알리바바 연속 2번 다 중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능이 더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능은 미국하고 견져도 꿀리지는 않을 정도. 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그게 오픈 AI의 O1하고 O3. O3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 O1하고 나은 비슷합니다. 거고. 네, 네, O1하고 비슷한 거. 네. O1이 지금 공개된 거 중에선 제일 앞서 있는 아니죠. 거죠. O3가 더 앞서 있습니다. O3. 근데 O3는 그
제 플러스 뭐 그 돈 내고 쓰는데 O3는 안 뜨던데 O3 거기 미니만 밑으로 뜨던데. 뭐 모델 보면 O3 미니하고 미니 하이만 뜨고 미니 하이만 뜨는. 네네. 아. 200달러씩 내는 분들한테는 O3가 그대로 쓰이고 돈 많이 내는 분들한테 O3 그것에 공개하고. O3의 경량화 모델만 아. 지금 여러분들 쓰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근데 이 파라메터 개수라는 게 약간 이게 개념적인 거라서 네. 그런데 파라메터 개수가 20배 차이 난다. 네. 그러면은 지금 또 오픈 AI의 O1하고 비교하면은 또 R1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죠. 네네네. 저쪽 오픈 AI는 네네. 몇 조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차이 난다는 게 어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파라메타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연산을 작용할 때 한꺼번에 그 파라메타가 다 함께 돌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1조 개의 파라메타를 한꺼번에 돌리려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필요하구나.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파라메타가 적으면 보통은 파라메타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뛰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뇌 신경하고 비슷하게 신경과 연결된 것이 많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칠게 표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똑똑한데요. 파라메타가 적은데도 비슷한 수준을 냈다. 그거에는 여기에는 이제 MOE 모델이라고 해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전문가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중간에 질문을 분석하는 게 먼저 있어서 이런 질문은 우리 다 움직이지 말고 너만 움직여. 수학자만 움직여, 물리학자만 움직여. 나 이거는 뭐 역사학자만 움직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한테 처음에 흔히 말하는 세만틱 라우터라고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친구한테 전문가들한테 떨어뜨려 주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좀 그렇게 쓰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장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성능 경쟁에서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파라메타라는 건 보통 성능을 의미하는 건데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파라메타가 크면 지금까지는 이거를 답변할 때도 다 한꺼번에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무거운 거죠. 몸이 무거우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GPU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파라메타가 적으면 적을수록 성능이 떨어졌었는데 성능은 같게 하는데 파라메타를 떨어뜨렸다. 그럼 몸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 단계에서도 돈이 많이 드는 거죠. AI 그렇죠. 칩, 엔비디아 네. 칩이 많이 필요한 거고 네. 또 이렇게 사용할 때 추론 단계인가요? 그게? 네. 그때도 또 이 GPU를 많이 써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AI 경제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계에 비용 저렴한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기업은 전 세계에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뭐 100군데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쓸 기업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것.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을 같이 창업을 하고 뭐 블루닷 AI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API 비용을 내고서 고급 언어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API 모델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어요. 그럼 스타트업에서는 큰 투자 금액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우리 과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투자자들도 돈도 많이 투자 안 해주고 이거 갖고 뭐 몇 개월 하겠어, 1년 넘게 살겠어 했는데 요즘 지난 투자 받은 돈 가지고 뭐 인건비 나가긴 하지만 AI 이용 비용은 정말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재무제표에서 큰 의미를 이제는 차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AI를 사용해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무수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응용 서비스, 우리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앱을 만드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비용 경쟁으로 가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어쨌거나 이게 관심을 끄는 건 중국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게 나오게 됐나 사실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엔지니어 많은데. 네, 저는 이 관련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황저우라는 도시하고 저장대의 저력이 어떻게 중국 AI 발전에 인맥 파이프라인을 했는가를 분석한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되게 큰 감명을 받았고 한국도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황저우라는 도시는 미국으로 치면 실리콘밸리하고 같은 도시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은 이 알리바바가 만들어졌고요. 알리바바의 본거지고 텐센트의 본거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핀도더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상거래 시장에서 알리바바에게 막 도전장을 던지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테무를 만든 회사. 그 회사도 이 황저우에서 만들어졌고요. 황저우는 상하이에서 남서쪽으로 한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황저우 찾아보면 상하이랑 매우 가깝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근데 황저우에 뭐가 있냐면 저장대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저장대학교가 중국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을 꿈꾸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저장대학교 출신들이 만든 기업이 딥시크다.
량원펑이죠. 예, 량원평이 저장대학교 출신이고요. 네네네. 여기 개발자들의 다수가 저장대학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등수를 매기면 5등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저장대가 스탠포드 대학을 꿈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여기 일하는 연구진들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첩이 많이 돼요. 저장대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이 한 7만 명 정도가 되는 대학교인데요. 규모가 엄청 크죠. 크네요. 근데 졸업한 사람 중에서 5년 안에 창업을 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졸업생 20%가 창업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창업을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창업을 하는 거고요. 알리바바도요. 여기다가 회사 연구소도 3개나 지어놨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 이 저장대 안에다가 연구소도 놓고 여기서 연구한 친구들이 바로 알리바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즉 학제 간의 산업과의 연결이 대단히 연결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판교에 카이스트가 있다든지 카이스트에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훨씬 더 저녁 시간에 만나는 시간도 많게 되고 같이 토론회도 하게 되고 학술대회도 열게 되고 같이 심포지움도 열게 되면서 되게 학문과 산업계가 연관이 잘 돼 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잘 돼 있고요. 여러분 이 저장대가 전체 종합점수에서는 중국에서도 5등이지만요. 과학 학술 논문 수치만으로는 하버드 대학교 다음이에요. 그래요? 엄청난 저력을 엄청나게 갖고 저력이 있는 곳이고 요즘 그래서 심지어는 베이징대나 칭화대도 우리가 너무 독립적으로 학술적으로 뛰어난 대학교가 되려고 했었는데 저장대를 본받자. 실용을 되게 중시하는 것이 또 중국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기업과 협업을 더 많이 하는 학교 방향의 벤치마크를 우리 저장대로 바꾸자. 네네.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2030년까지 교육 대국을 만들겠다. 교육대국. 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육대국. 많은 전 세계에서 유학 오는 국가로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예요. 그래요? 미국처럼. 네, 미국처럼 교육 대국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서 황저우와 저장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저는 벤치마킹 할 것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학교 독립적으로 있고 포항공대 독립적으로 있고 카이스트 독립적으로 있고 뭐 사실은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이런 기술 엔지니어들이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산업계에서 창업을 지원하지만 대단히 동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 물리적인 이 케미가 맞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같이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들은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네. 들면 뭐 울산에는 울산과기대 네. 뭐 이런 데서 그런 네. 울산 내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거하고 좀 연결시켜 보려고도 하고 포스코도 뭐 저 그런데요. 포스텍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포항에서 그런 건 저도 좋다고 봐요. 근데 울산에서 예를 들자면은 울산 과기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공지능 학자가 있다. 자, 그럼 인공지능 학자는 거기서 어딜 가야 되나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거기다가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소를 만들거나 회사가 거기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을 그런 식으로 그렇죠. 풀어갈 수도 쿠팡이 있겠네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거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간 부분에서 지금 요번에 중국이 큰 반성을 합니다. 중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중국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2022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알리바바에서 뭐 엔트라는 거 만들어서 핀테크 하겠다니까 철퇴를 날리고. 중국 정부가. 네, 중국 정부가 그리고 너무 이 테크 기업들 혼자 잘 나가고 게임 산업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 게임 중독 만들고 그리고 뭔가 공공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시진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위챗을 갖고 있는 텐센트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요번에 시진핑이 2월 17일 날 마윈을 초청을 합니다. 마윈이 숙청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날 되게 큰 사건이었죠. 마윈은 숙청당에서 중국 공산당 행사에 2022년부터는 얼굴도 들여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월 17일 날 시진핑이 민간 테크 기업자들을 베이징에 부를 때 거기 마윈이 있고 마윈과 이 리양평 리양평 딥시크를 만든 사람들을 악수하게 하죠. 량홍펑 악수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이 그날 한 대단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면 이 사람들이 테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되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공무원들한테 지시합니다. 그래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시진핑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메시지인 거죠. 규제 완화하라. 테크 기업들을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3월 달에 여러분도 아시는 중국의 양해가 있었죠. 네네. 중국 양해에서 중요한 경제 정책이나 정치 정책이 정치의 어떤 사회 정책들이 결정되는데 이 양회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AI 및 신흥 산업을 위한 국가 하이테크 펀드. 우리나라식으로 모태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AI를 지원해주는 하이테크 펀드를 만들면서 여기에 1,380억 달러로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가 기증을 합니다. 일종의. 네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면 앞으로 이제는 국가 중심의 반도체 굴기, 국가 중심의 전기차 지원 정책, 국가 중심의 휴머노이드 지원 정책, 국가 중심의 자율주행 지원 정책에서 민간의 기둥을 확실하게 국가만큼의 비중으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민간과 국가지능 기술의 이 양축을 세우겠다라고 이번 양회에서 선언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번에 딥시크 충격을 중국 스스로가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받았네요. 예, 본인들이 충격을. 받고 국가 정책을 지금 바꾼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반도체나 네네네.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나 태양광이라는 네네. 것을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데서 중심축에서 민간 테크 기업의 역할, 즉 미국과 그렇지만 빅테크들이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역할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핀테크, 엔트 금지시켰었는데 이거 풀어주겠다. 벌써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텐센트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바이두는 그날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이런 민간 테크 기업들에게 핀도도도 마찬가지고 바이트댄스도 너네 잘했다. 틱톡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한번 바람도 한번 일으켜주고 마찬가지로 딥시크 잘했다. 이런 친구들이 공무원들의 규제에 의해서 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시진핑이 지시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명확하게 국가 주도의 어떤 기술 지원과 민간 주도의 기술 발전이 융합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어떻게 보면 AI하고 관련해서는 규제에서 지능으로 네. 그리고 경제하고 관련해서는 분배에서 성장으로 네. 이렇게 좀 턴을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천천히 가고 싶어도 한쪽에서 이거는 게임 시오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게임 이론처럼 한쪽에서 열심히 달려버리면 특히 미국이 열심히 달려고 하는 거죠. 네. 미국이 그냥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면서 4개 기업이 5천억 달러를 여러분 투자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2024년과 2025년 AI 투자 기금이 5천억 달러예요. 네네네. 스타게이트가 5년 동안 5천억 달러인데 네. 그렇게 거대한 돈을 틀어서 하고 일론 머스크 X.AI에서는 1년 반 만에 그럭 소리를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칩 20만 개를 집어였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앞서 나가니 이거 뭐 천천히 가자라고 설득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X.AI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대중화시켜야 되는 게 20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집어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ROI, 투자 대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빨리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그럭3는요 X.com 들어가면 옛날에 트위터 들어가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모두가 네.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뭔가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만 원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마 광고 상품이 붙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은 돈을 썼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요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조금 AI를 발전하는데 AI가 음주운전을 약하게 해줘야 된다. 음주운전을요? 네, 규제를 조금 풀어주면요. 네. 흔히 말해서 AI가 더 속도감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찬반 논쟁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동의하는 거. 그렇죠.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가드레일을 없애줄수록, 즉 예를 들면 계속해서 AI에게 너는 인종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해야 돼, 남녀 평등적인 얘기를 해야 돼. 흔히 말하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통 PCM이라고 하는. 또 범죄 정보도 얘기해주면 안 되죠. 네, 안 되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진술인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벤 뷰캐넌 같은 그 바이든 정부의 AI 총책임자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 장치를 만들어줄 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쌓이기 때문에 AI가 더 대중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여러분 있고요. 뭐가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음주운전을 조금 하게 해주면 너무 거친 표현이에요. 음주운전 가드레일을 조금 낮춰주면 규제를 좀 낮춰주면 AI 발전 속도가 높다라는 주장도 양쪽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제한을 좀 풀어주면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0이던 걸 뭐 150으로 해주면 뭐 예를 들면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네네. 독일의 아우토반이 독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속도를 무제한으로 풀었지만 교통사고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자동차는 발달하고 교통사고는 적고 왜 도로를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전 세계적인 궤도는 되게 속도감 있게 경쟁하는 구도로 미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제 올해 2월 달과 3월 달 양회를 거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고 유럽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당신네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다라면 달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계가 AI 경쟁에 가속대를 내고 있는 형국이 올해 딥시크 효과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양면이 다 있네요. 저는 아까 그 AI 칩, GPU 얘기하시니까 엔비디아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이게 AI가 굉장히 효율화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칩이 덜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지금 막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그러니까 더 팔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쪽입니까?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어떤 감으로 둘 다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타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으로 해서 가격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경쟁이 심화되고 NPU 칩이라든지 추론 전문 칩도 나오고 또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에서 구글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러한 아마존에서 자체 칩을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경쟁이 심화되면은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가격을 낮춘다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가격이 1일 낮춰졌을 때 수요가 1보다 크게 증가한다라면 우리 가격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요와 관련돼서 네네네.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좋을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이 더욱더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안 쓰일 수도 있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비싸다 보면은 더욱더 적게 쓸 텐데 지금 QWQ처럼 알리바바의 QW처럼 효율성 좋은 것들이 나오면은 네. 성능도 좋은데 효율성도 20배 정도 좋아졌으면 엔비디아 칩을 더 써서라도 네.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만들고 스타트업들을 또 더 많이 생기고 기업들의 수용성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제본슨의 역설처럼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마진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마진율은 떨어지죠. 마진율은요. 저는 건강한 자본주의는요. 이렇게 7, 80%씩 마진 나오는 건 건강한 엔비디아. 자본주의가 아니죠. 너무 많이 가져간다. 너무 많이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건요.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 뭐 주주분들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왜 지금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게 좋습니까? 자연의 비효율성도 있겠지만은 경쟁이 좋은 거는 이렇게 경쟁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수요가 커지고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시장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이 70%에서 80% 사이의 마진율을 가져간다? 너무나도 많은 이유는 이거는 독점 마진율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네네. 물론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워낙 압도적으로 기술이 좋기 때문에 되는 건데요. 그러면 시세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은 경쟁에서 시장을 흔들면서 그 이윤율을 분점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자본주의 숙명이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는 거는 매우 정상적인 저는 자본주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 마진이 그렇습니다. 떨어진다고 그러면. 하지만 곱하기 매출량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면 또 상쇄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볼륨 자체가 수익의 볼륨 자체는 커질 수 있죠. 하지만 수익률이라고 하는 수익률은 건 떨어지겠죠. 즉 판매 한 개의 단가에 거기에 비용 단가가 그렇죠. 너무 낮아서 너무 비싸게 팔리고 이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판매 가격은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면적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곱하기 해가지고 판매량이 많아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느냐 또는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지금 코스모스를 만들어내고 또는 자율주행에도 엔비디아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또는 여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토르칩이라고 하는데 추론칩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토르칩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추론칩들 이런 부분에서도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라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AI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던 게 또 마누스라는 네, 마누스입니다. 그 전에 한번 나오셔서 AI 에이전트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강 네. 박사님. 그 네. AI 에이전트인 거죠? 네, AI 마누스가? 에이전트고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마누스가 나오면서 이거 제2의 딥시크다. 뭐 제2의 딥시크다는 건 제2의 딥시크까지는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 또 비판하면서 뜯어봤더니 전문가들이 클로드하고
이 알리바바의 코엔을 써서 이걸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체 AI가 아니고 자체 AI 모델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즉 딥시크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이고요. 네네. 기술 그 자체고요. 그 다음에 이 마누스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딥시크나 뭐 오픈 AI의 GPT 이런 거는 두뇌를 만든 거고, 네. 뭐 마누스 이런 거는 뭐 입만 만들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래서 대중들의 소통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 즉 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앱을 만든 거예요. 두뇌는 딴 데서 갖다 네, 쓰는 쿠팡 거고. 앱을 만든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걸 부탁할 수 있어요. 나 테슬라의 또는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이 친구가 대시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 코딩까지 해서 아, 웹사이트를 만들어줘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한 주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블룸버그 뉴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뉴스라든지 또는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를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은 이거를 갖다가 불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비어 케이스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평균 값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지 이거를 대시보드를 쫙 만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런던에다가 아파트를 구하는데 나는 월세를 이 정도 내고 싶어 그러면은 런던에 있는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끄집어 와 가지고 런던 지도, 구글 지도 가지고 와 가지고 런던 부동산 지도를 쭉 보여주면서 너가 원하는 가격대에 있는 집들은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 여기 이렇게 딱 표시될 수 있어.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이거 집들 하나씩 구경해 봐. 그러면 여기 집을 내가 오퍼를 집어줄 수 있어.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요. 그걸 코딩해서 만들어주는 자기가 건가요? 코딩까지 해줍니다. 제가 원하는 자연어로 얘기하는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코딩을 해서 하나의 세미 웹사이트를 만들어줍니다. 말로 하면 코딩으로 해서 프로그램 짜서 그렇죠. 코딩까지 웹사이트를 해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한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빨리 가다니. 물론 이런 것들을 지금 오픈 AI도 하고 있어요. 오픈 AI도 여러분들은 못 쓰시고 계신데 $200 내면 쓰실 수 있는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에서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비슷한 걸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훨씬 빠르게 하는 거고 이 서비스를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비하하시는 분들은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네 자체 모델도 아니고 클로드 갖고 만들었는데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갖고 만든 아니죠. 그럼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왜 지금 이런 마누스를 못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이렇게 반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훌륭한 서비스를 쓰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저는 대단히 AI 대중화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누스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은 딥시크 같은 기술력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딥시크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이 쓰기에 여러분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세요.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내가 예를 들자면 무슨 어떤 특정 강북구로 이사를 가고 싶다든지 또는 용산구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정도고 내가 월세를 낼 수 있으면 이 정도 낼 수 있는데 집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이버 네이버 부동산도 들어가고 직방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정보 데이터를 들어가서 저에게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줘요. 당신의 집은 여기에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이것도 변환경되면 반영을 해줍니다. 이거 보고 집 구하세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투자자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 사이트를 대시보드를 다 만들어줘요. 이 친구가.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이것이 100% 맞진 않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조하는 기초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동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서 10개를 만들어준다.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제 판단을 투자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AI가 실용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즉 보통 사람에게도 전문가들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죠. 투자 회사에서 네네네. 비싼 돈 들이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싼 돈 들이고 가지고 수 있는 걸 제가 마누스를 갖다가 지금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월 $200를 가지고 만든다? 그럼 제가 투자하는데 20군데를 투자한다? 그럼 당연하게 저는 그거 쓸 것 같아요. 마누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건가요? 웨이팅 리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서버가 다운되겠죠. 네. 그래서 무료로 지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발표만 한 거예요? 아니 일단? 발표하고요. 지금 이미 쓰고 있어요. 쓰고는 웨이팅 있고.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을 선별해서 쓰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쓴 경험담을 지금 미국의 레딧 같은 데 올리고 있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써봤더니 괜찮더라예요. 네네. 그리고 나 요거 어느 정도 돈 내라 그래도 돈 내겠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무료로 네, 무료로 지금 무료로 일부 몇 명이 쓸 수 있게. 몇 명이 쓸 수 있게끔 지금도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고 그럼 따로 연락이 옵니다. 당신한테 오픈됐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런 쓴 사람들이 요즘 다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네. 와,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개인이 뭐 투자 정보 찾으려고 만든다 이런 걸 넘어서서 사실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시장이 크잖아요. 네. 또 그거 코딩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그렇죠. 엔지니어들. 그런 거는 다 없어지겠네요. 기업에서 그냥 담당자가
띠띠딕 해가지고 만들면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개발자들의 시장이 축소된다는 뭐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벤 뷰캐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AI 총괄했던 사람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소프트웨어 사회로 가게 되면은 개발자의 총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개발 총수요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개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지금의 개발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일자리가 개발자 같은 경우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툴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마뉴스 AI 지금 이거 만든 스타트업도요. 창업을 2022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만에 이런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속속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국에서만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마뉴스가 또 딥시크 같은 이펙트 효과를 준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LLM 안 갖고 있어도 또는 대한민국의 LLM 안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은 물어봐야 돼요. 왜 마뉴스 같은 기업이 안 나왔는가? 왜요? 여기는 클로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료 서비스를 쓴 거고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퀀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써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기술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도 물어봐야 돼. 우리도 왜 이런 서비스가 안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배워야 될 교훈은 항저우와 저장대학교가 갖고 있는 인맥, 그 인력에 대한 파이프라인. 즉 기술자와 AI 연구자들이 그리고 학문과 산업이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되는 모든 학문이 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학문하는 것도 고립돼서 옛날 수도원처럼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너무 수도원 분위기예요. 워낙 수도원에서 대학교가 사실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세. 상아탑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뭔가 고립되어야 사회가 떨어져 있어야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으면서 깊이 있는 학문이 나온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모든 대학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대학이 그럴 수 없고 모든 시기에도 영원한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황조와 저장대가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 대학 간의 관계를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라는 거고 한국에는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를 벤치마킹하거나 황조와 저장대를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지금 없다라는 거가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우리 2022년에 챗GPT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앞서가네 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막 오픈 AI가 엄청나게 막 앞서가면서 GPT-4에서 5 가고 이제 금방 슈퍼 인텔리전스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독주하는구나. 독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니 이런 클로드니 이런데 미국 내에서도 경쟁이 생기지만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막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달에 2025년 2월달에 이제 프랑스어로 부르면 이제 챗을 갖다가 채라고 하니까 르체라는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챗GPT 할 때 챗 그 대화라는 말을 챗이 이제 프랑스 채라고 했는데 르체를 오픈했는데 대단히 더 챗 같은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대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저도 깔아서 쓰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도 있고요. 되게 괜찮아요. 네네 무료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AI 모델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저는 그런 말을 믿습니다. 클레이 셔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클레이 셔키는 이제 뉴욕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고 그리고 클레이 셔키는 이제 영어로는 Here Comes Everybody라고 해서 뭐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기술혁명은 한 사회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을 수용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기반해서 뉴 비헤이비어가 확산될 때 혁명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업무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이 미디어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이 커머스하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찾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이 은행을 가는 방식이 바뀔 때 우리 스마트폰이 그렇게 딱 바꿔놨잖아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음악 듣는 방식을 바꿨고 우리의 동영상을 수비하는 습관을 바꿨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바꿨고 카카오톡이라든지 DM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또 은행 처리하는 걸 다 바꿔놨던 것이 네. 결국은 AI가 기술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와우 놀라운 테크놀로지야 와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뀌고 있는지 네. 여러분들의 검색 습관이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구매 습관이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은행 습관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습관이 바뀔 때 즉 서비스가 무수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편한 사회 물론 여기에는 항상 모든 기술은 음과 양이 있으니까 분명히 뭐 소셜 미디어도 중독도 있는 거잖아요. 뭐 당연하게 음과 양이 있는 거고 카카오톡도 흔히 말하는 페이크 뉴스가 막 확산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모든 거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이런 기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들이 바뀔 때 비로소 기술 혁명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AI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시작 단계의 전초전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서 이뤄지면서 이 딥시크의 충격과 그리고 마누스의 충격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도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저는 이런 부분에서 2025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러한 AI 경제가 본격화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경제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중국이 거의 다 따라잡은 건가요? 이 그렇죠. 정도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원래 미국이 압도적이었고요. 중국은 저가 휴대폰과 앱이 뭐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위챗이 세상을 바꾸면서 중국과 동아권에서는 여러분 텐센트라는 기업이 태어났고 모바일 게임에서도 한국에 엄청나게 수출했지만 물론 이제 한국 한류에 대한 억제도 조금 있었긴 했지만 이제는 게임 자체도 중국을 쫓아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근데 AI는 반도체 규제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못 따라가게 한다고 봤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요. 그렇죠. 이제 AI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을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뭘 생각했습니까? 효율성. 적은 자원, 효율성이라는 게 뭡니까? 적은 자원으로도 똑같은 퍼포먼스,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효율성이거든요. 네. 또는 동일한 인풋을 였으면 더 많은 아웃풋을 내든지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내는 건데 지금 중국은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낸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의 효율성 경쟁이죠.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AI 경제를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과 또 여기에 있는 이 모바일 앱들 시장에서도 중국이 틱톡으로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 테무로 지금 이커머스를 쓰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쉬인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서비스들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AI에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양국 중심 경제, 중심이 축이 되고 한국이 거기서 빈틈을 틀고 가면서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이 있고 쿠팡도 있고 토스도 있고 간편결제도 있고 그리고 웹툰으로 세계 시장에 또 진출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무언가 한국도 이 빈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메인스트림은 저는 미국과 중국이 되는 걸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QWQ나 네. 그 마누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우리 딥시크 때 걱정했던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없나요? QWQ는요. 네. 이것도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딥시클은 이제 흔히 말해서 MIT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오픈 소스고요. 그다음에 이 QWQ는 좀 다른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제가 살짝 잊어버렸는데 이름을. 차이는 뭐냐면 이 정말 딥시크는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여기에 어떠한 기술적인 라이센스가 들어가고 노하우가 들어갔어도 저희가 라이센스 비용을 안 냅니다. 근데 QWQ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알리바바가 이 QWQ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라이센스를 갖고 오고 있어요. 그 비용은 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라는 부분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많이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QWT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파치 라이센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파치 라이센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QN 같은 경우 QWQ에 이제 모태죠. QN을 갖다가 증류한 게 QWQ인데요.
후엔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인데 벌써 4천만의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네네네. 4천만의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딥시크와 같은 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정수 박사님하고 중국의 AI 굴기 네. 또는 AI의 중국 AI의 반격 네. 다뤄봤고요.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주말에는 쉬고 라이브는 진행하지 않고 다시 보기 시청하시면 되고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5시에 끝장 뉴스 그리고 5시 45분에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